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감탄사를 듣습니다. 끔찍해. 끔찍해.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우리 돈이 다 타버릴 거야. 봄의 눈처럼 녹아내릴 거야. 그러니 서둘러 돈을 써야 해. 저축을 아낄 뭔가를 사야 해.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살 거야. 하지만 친구 여러분, 돈은 보통 그렇게 녹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마켓플레이스, 상점, 미용실 등에서 물건을 많이 살 때 바로 녹습니다. 가게에 가면 마법처럼 돈이 녹아내립니다. 사실, 원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저축된 돈의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자체는 오히려 경제에 이롭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돈을 저축하지 말고 오늘 써라 라는 신호를 보내 경제적 과정을 발전시킵니다.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이 가동되었습니다. 돈은 단지 중간 매개체, 보편적인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으로 교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교환을 더 빠르고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탕 포장지, 구슬,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재빨리 가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세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속이고 해킹하여 더 많은 조개 껍데기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세계 경제는 이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처럼 말입니다. 또는 조개 껍데기는 유리구슬이나 조약돌로 갑자기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 시대는 미국 달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조개 껍데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치와 유용한 자산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은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회사 주식과 소득 창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본가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매수는 배당금과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실제 사업의 일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며 종종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형태로 소폭의 추가 델타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득 창출 부동산, 주거용 또는 상업용입니다. 핵심은 같습니다. 투자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돈, 즉 껍질질 콘크리트나 벽돌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사무실 형태의 이 벽돌들은 임대되어 안정적인 월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소득의 양을 채권이나 예금의 명목소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채무 증서의 경우 자본은 콘크리트나 벽돌 또는 기업 지분이 아니라 포장지, 즉 인쇄된 법정 통화, 바로 그러한 조건부 껍질, 구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인지적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은 예금으로 넣어두면 3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실질 수익성,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산 포함을 명목 수익성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금의 수익성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우 드물고 은행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누적 이자를 안전하게 먹어치우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허공에서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명목 수익률을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실수이자 의식의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투자 유형, 귀금속, 옵션, 채권 등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투자 방법, 즉 부동산과 주식에 비해 수익률이 낮습니다. 물론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자산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른 모든 자산은 더 위험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기껏해야 인플레이션만 회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자본은 시간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금속은 금속으로 남을 뿐 추가 수입은 없고 보관 비용과 매매 차익에 따른 손실만 남습니다. 사업과는 달리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기적으로 꾸준히 알을 낳는 닭을 사는 것이지 인쇄된 법정 통화로 표시된 차용증서를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닭이 이상적으로 불멸이고 오래 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평가하는 동일한 논리가 대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빌린 돈도 가치가 떨어지도록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이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순전히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 핵심적인 점 하나를 놓쳤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 대출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구매 후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라면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장기 자산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간에는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수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거나 적어도 같다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아닙니다. 이 대출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개발이나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이므로 좋은 선택입니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좋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옳은 결정이며 옳은 대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물건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지금 이 순간의 소비 욕구를 깨닫고 종종 이런 식으로 소비자 대출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소비자 대출이 수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극히 낮더라도 이는 여전히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액 할인에 유혹되어 비싼 제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매 자체에 대해 과다 지불한 것입니다. 조건부 스마트폰이나 냉장고를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의 수익성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는 순간 시장 가치가 즉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는 전시장을 나서자마자 가치의 약 3분의 1을 잃고 하루하루 사용할수록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은 물건 자체보다는 사용기간,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를 구매할 때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 즉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세탁, 운전, 식품 보관 등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서비스를 얼마 동안 구매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익성 있게 재판매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위한 새 웨딩드레스를 웨딩살롱에서 구매하는 데는 수천 달러, 심지어 수만 달러가 들 수 있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이 드레스는 중고시장에 나와 10달러에 누구에게도 팔 수 없게 됩니다.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품 가격의 99%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지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웨딩드레스나 일회용품을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중고품은 수년간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미 소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만으로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대출의 수익성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소비자 대출, 사업 목적이 아닌 소비를 위해 받은 대출은 수학적 관점에서 형식적인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 대출의 이자율은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은행도 위험을 평가하고 이 위험을 포함합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발행할 때 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의 금리는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경제 교육을 받은 수백 명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한 금융 시스템, 은행을 따돌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만약 대출이 수학적으로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왜 금융가들, 즉 은행가들이 대출을 받지 않을까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익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출과 할부가 어디서나 당신에게 광고된다면 아마도 보이는 것만큼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갑자기 바보가 된 걸까요? 그들 스스로도 새 스마트폰이나 TV를 할부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설득하기 위해 심지어 광고에 돈을 쓰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하세요. 제 영상들이 이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